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번 봤을 때 한 10% 내외로 빠진 장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이면 만회를 해요. 그리고 10%에서 한 20% 정도 빠진 장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한 30% 이상 빠졌다. 그런 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적게는 한 1년에서 많게는 한 3년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 빠지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MDD 관점이죠.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을 때 이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당연히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회복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만큼 왜 빠졌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30% 정도 빠진 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동반을 했다. 그러니까 사이클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30% 정도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약간 시스템적인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런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40%, 50%까지 빠질 수가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간주를 했다,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불안해지니까 완화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잖아요. 이제 코로나 당시에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역사 유례 없는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V자 반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뭔가 침체가 왔을 때 그렇게 유동성을 풀 것이냐?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 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그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300을 극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좀 저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나오는 정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진짜 멘탈 잡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진짜 1년에서 한 3년까지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정리해버리고 이제 떠나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또 지금 이 순간 벌어질 수도 있는지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쵸. 네. 이 1년이나 3년 이렇게 그러고 누가 이걸 견디겠어요. 근데 진짜 성공한 투자자들 한 5%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또 꿋꿋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셔가지고 그쵸. 네. 이 3년 지나서 최대 3년을 본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수익을 또 얻으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멘탈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이런 시기에 달란트 투자님은 좀 사 모으는 그런 좀 주식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약간 지수라든지 섹터 관점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길게 보고 사모으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고, 대신에 이제 섹터를 투자하는 ETF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ETF,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긴 해요. 어차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닷컴 버블처럼 폭삭 망하고 끝날 것이냐, 그 회복하는데 거의 전고점 13년 정도 걸렸거든요. 닷컴 버블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봐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펀드멘탈 그런 건 없이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무슨 닷컴 들어가면 막 상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하죠.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 그때 당시에 뭐 시가총액 1등부터 뭐 상위 뭐 그런 종목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에너지 주식들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기업들이 많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향후에 글로벌 경제라든지 뭐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차피 IT 섹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긴 하겠지만, 닷컴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기술주들을 투자할 수 있는 뭐 나스닥 100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사모으면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구간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분할 매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 달란트 투자님은 그런 만약 지수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정도 얘기하셨는데 뭐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좀 그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건 뭐 정황이 나름이라서 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중간중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긴 짜야 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 설정을 했어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 10% 빠지는 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다양한 노이즈, 뭐 이벤트 이런 것들로 발생할 수가 있고 20% 정도 빠지는 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이 두려워하면서 선 반영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대신에 이 경기 침체는 뭔가 엄청난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어차피 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호황과 침체가 반복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고 한 40% 이상 빠진다. 근데 그거는 약간 시스템적인 위기에 가깝죠.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고점 대비 한 40%에서 5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위기, 닷컴 버블, 그다음에 대공황.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고점 대비 뭐 한 70%, 80%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에 가까울 거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건 대공황이다. 뭐 최근에 짐 로저스 인터뷰 보면은 내 생애 역대급 하락장이 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한 70%, 80%까지 보고 내가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걸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인버스를 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고점 대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바닥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30%는 나스닥 기준이 아니라 S&P 기준이긴 합니다. S&P가 한때 가장 낮았을 때가 3,600 정도? 그걸 계산해 보면 고점 대비 한 25% 빠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 5% 정도 더 열어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난 좀 더 보수적이야. 나는 이게 한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로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고점 대비 한 40%에서 50%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고 내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MDD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한 5% 빠질 때마다 뭐 이렇게 산다든지 일정 금액을. 그래서 마지막에 한 고점 대비 40에서 50%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약간 좀 비중을 더 실는다든지. 그리고 나서는 버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걸 맞춘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뭐 거짓말이죠, 사실. 신이 아니서 맞출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그런 뭐 펀드멘탈적인 이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거의 어느 시점과 가깝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발생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한 5% 빠질 때마다 이만큼씩 분할 매수를 해야지. 그러면은 어차피 한 만약에 40% 빠진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씩 분할을 매수를 하면 나의 평가손익은 지수는 40% 빠졌지만 난 한 20% 빠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고 어지러운 장세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심리가 80%고 분석이 20%다. 어떤 사람은 70%, 20%, 어떤 사람은 100%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리가 더 크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분석력이 있고 뭐 스킬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자기 심리는 최소한 안정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70%에서 80%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잘 실천할 수 있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기회는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달란 투자님은 부동산 투자는 안 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현재 안 하고 있어요. 네. 하긴 예전에는 하셨어요? 예전에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드니까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그 변동성이 일일 변동성이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애초에 부동산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부동산도 물론 지금 뭐 꺾였다고는 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그 투자 자산과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주식과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뭐 그냥 부동산과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뭐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여유 자금의 그런 사이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뭐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 구체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이제 그 싼 구간은 맞는데 그래도 밑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고 또 여러 데이터들과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신이 잘 판단을 해서 분할 매수를 적절하게 하면 좋다. 그리고 결국에 그리고 그 예상을 벗어났을 때는 결국은 이제 멘탈로 버티는. 그렇죠. 그렇게 좀 들어가는 거고. 그 개별 종목 투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수나 섹터 투자하는 것도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걸 수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땐 다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많이 빠졌다고 이제 무조건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훅 빠지면요, 훅 반등을 하긴 해요. 어차피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높은 곳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빠지면은 반작용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종목을 잘 고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주를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고를 수 있다고 장담하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자신 없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종목 관련 콘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종목들이 정말 다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섹터 관점에서 이를테면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좀 하락 사이클로 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뭐 예전에 이제 되게 부진했었던 뭐 반도체. 근데 부진했던 게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로봇 얘기 나오고 의료기기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 핵심 다 뭐냐면 반도체거든요.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련 ETF를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빠졌는데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 애들만 또 올라가는 맞아요. 올라갈 때 그거 선택 잘못하면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주식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심리가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빠질 때 다 같이 빠지잖아요. 생각보다 그거는 그냥 서로 힘드니까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게 되거든요. 약간 뭔가 약간 동변상련의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반등할 때 내 주식은 안 오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막 올라요. 저 친구는 막 되게 기분 좋아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더 멘탈적으로는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럴 때 이제 급락을 날 때 내가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좋다. 그러면 이제 사도 되겠죠. 하지만 뭔가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이렇게 급락 확 했을 때 반등 나올 때는 평균적으로 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날 수가 있다. 네.